식단을 하고 나서 체중이 느는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장두 수증후군, 또 장기는 이런 것들하고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장두 수증후군은요, 이렇게 장 점막에 치밀결합, 탈스증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여러 가지 어떤 자극 손상으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 점막 내로 막 여러 가지 어떤 독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새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장내수 증후군이고, 이렇게 하면서 꼭 내가 필요로 당겨야 하는 그런 세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 이런 것들이 또 보충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몸에 염증이 유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내수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우리 기능학 쪽에서는 장부수, 장부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은 장부수 장애물이라는 없다, 못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딱 치밀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누출이 오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염증들을 만들어내죠. 알러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기 자가면역질환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저탄고지를 통해서 많이 생기죠. 이유가 장이 좋아져서 그래요. 항상 아토피 치료와 자가면역질환 치료는 근간의 1번은 장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키 같은 원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글루텐, 카제인 이런 단백질들부터 당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세균 가다 증식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호르몬,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 이상 장내 노운동 잘 안 되고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글리케이션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거기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저기 LPS라는 게 있어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장내 독소인데요. 이 장내 독소 세균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 세균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해 세균들이죠. 이 유해 세균들은 가장 문제는 애들이 먹이가 되는 것들이 단순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많아질수록 소장에 여러 가지 오버크로스라는 거예요. 대장에 있어야 되는 이런 균들이 소장까지 올라와가지고 과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만들고, 그래서 면역 반응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글리아딘 단백질이라는 게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조는이라는 것들은 관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장벽을 좀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밀가루, 특히 밀가루, 또 곡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혀가지고 이런 네이처지에 장내 세균이 자폐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당분 줄이면은 틱도 좋아지고 과잉행동장애, ADHD도 좋아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애들이 병원에 왔는데 검사 안 하고 계속 뭐 달라 그러고 울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제가 얘 당분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장에 대한 책은요, 이 책 두 권을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장내 세균 혁명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클린노트는 이 장부수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대한 약간 강론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많이 하죠. 저는 그때 몇 번인지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필요하냐 아니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는 아예 지연성 알러지 검사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못 믿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근데 이제 보통 특히나 우리 요즘에 지금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핫한데요. 이게 이제 알러지 검사를 식물을 찾아가고 얘가 문제니까 얘가 문제고 이런 거 찾아보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맞아떨어지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숨겨진 게 더 많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글도 올렸지만은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양성은 잘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알러지가 있을 때 단백질 많이 먹어서 올라요. 그래서 먹는 음식들이 단백질들이 많을수록 알러지 수가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종 단백질. 그 다음에 원래 알러지를 잘 유발하는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알러지가 올라요. 그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분 볼까요? 사실 우리 병원에 오시는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치료가 잘 안 돼요.
치료가 잘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또 귀가 얇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좀 강한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강한 치료를 사실 이 정도면 뭘 먹어도 지금 다 알러지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이 얼마나 뒤집어져 있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저탄고지방도 불가능하거든요. 한시간 좋아지는데 뭐라도 먹어도 올라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채소 먹는데 채소 올라오고요. 그러면 이분은 뭐 드셔야 되냐면요. 랍스터가? 랍스터 오프도 하셔야 돼요. 근데 랍스터만 또 드시면 올라올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요. 같은 환자의 같은 혈액으로 같이 검사한 거예요. 자, 왼쪽은요. 높은 수치가 200종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녹십자 알러지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파인애플이 있잖아요. 여기 파인애플이 없어요. 여기는요. 유제품에 대한 건 달걀에 대한 부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유가 1단계밖에 안 돼요. 자, 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죠? 지역성 알러지 검사를 어디까지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주로 하는 검사는 이 검사가 아니고 이 검사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왔는데 나는 장부수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토탈이고요. 얘는 포예요. 자, 포는요. 그 급성 알러지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연성 알러지예요. 그래서 바로 증상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보다 이 검사를 선호해요. 왜요? 이 검사하면 못 먹을 음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검사를 하면요. 먹을 음식들이 그래도 좀 생겨요. 근데 아까 그 환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억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검사를 두루두루 해본 결과는 항상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당과 그 다음에 글루텐은 문제다. 100%. 누구에게나. 그래서 아무리 잘 받는 사람도 괜찮은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장애 염증이니까 장애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을 때는 안 드시는 게 좋겠더라. 뭐 그런 분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파인애플은 사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차피 잘 먹는 음식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저는 조금 이 검사 업체에서는 얘는 약간 위양성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얘를 고추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다르더라. 그런데 200종 받을 필요 있을까요? 많이 비싸거든요, 애들. 한동안은 노년동에 무슨 그 병원이 200종을 되게 싸게 받는다는데 그 회사는 정말 믿을 만한 데가 아니고요. 그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보면은요, 대부분 너트류 다 나오고요. 밀가루류 다 나오고 이래요. 그거 다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충 이러면은 너트도 알러지가 생기고 밀가루류도 알러지가 생기고 곡물도 좀 있고 뭐 대충 크게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 볼게요. 생선하고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햄, 그 다음에 토마토, 시금치, 가지, 아보카도, 버섯, 야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식초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도 빠졌지만 발효식품류, 김치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달걀, 생선, 조개. 자,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알러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러지 음식을 먹는데 계속 노출이 되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이거를 갖다 중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단백질 아닌 것들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방하고 수분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나 지방류를 조금 더 비율을 올리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때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좀 올리는 걸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포화지방은 어차피 대사를 못하거든요. 이러면. 그리고 단백질, 그래서 우선 보면은 항목이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지만 뭐 5, 6단계 정도는 뭐 좀 피하고 노력을 하자. 수준과 관계없이 밀가루, 유제품, 달걀, 마늘, 고추는 넘치지 않도록 먹자. 번갈아 가면서 먹고 노출과 빈도를 최대한 줄이자. 이게 이제 고집받고요. 오드맵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달라요. 채소를 줄였더니 장이 편안해지더라는 거는 얘랑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는요, 위장을 자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채소 많이 먹으면 위장 자극돼요.
현미 채소 많이, 현미 채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미 먹으면서 잠 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전부 다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식이섬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과민성 상태에서는요, 다 자극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는 단단류도 있지만요, 당알코올도 있고요, 올리고당도 있어요. 발효당도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마늘, 양파, 사과, 수박, 배, 복숭아, 유제품, 무, 파, 고추, 된장, 양배추, 체리, 자두, 아보카도. 그러니까 아보카도 같은 거 먹었는데 내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알러지뿐이 아니고 아보카도 자체가 포도맥이에요. 내가 원래 감미성 장이 있을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감미성 장이 있을 때는 가장 부담이 덜한 음식으로 먹으면 돼요. 뭐게요? 고기예요. 그러니까 채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를 얼마나 자극하는 내 몸의 상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과민성 장 증후군은 뭐냐? 결국 교감신경 활동이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이 연축이 오거나, 뭐, 그 다음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효소 분비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에 장 누수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애들한테 우리가 먹으려는데 그래도 먹을 만한 거는 레몬이나 딸기, 토마토 이런 거밖에 과일도 먹는데 이런 걸 못 먹으면 어떻게? 상관없어요. 드셔도 돼요. 하지만 알러지 올라오고 염증 올라오고 이럴 때는 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 유당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유당 제거 우유를 먹으면 속편한 분들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실제로 그 라크프리 우유 같은 경우는 혈당 재보면 치클당 오르지도 않아요. 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토에 좀 친화적인 우유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죠. 그래서 문제는 고기는 먹었을 때 대부분 배신 안 해요. 왜? 위 자극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기, 가면 갈수록 고기 오푸드를 해요, 사람들이. 지방 먹으면 살찌고, 고기는 어쨌든 빠지는데, 다른 거 먹으면 속이 우프 끓고, 그러니까 다들 고기 오푸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문제 없어요. 짧게 먹을 때는. 그래서 항상 오히려 그래도 저는 하는 말이, 오일 먹는 것보다는 고기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 장에서부터 영양소 흡수 안 되는 게 장도수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기를만 먹어도 되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다이어트 닥터닷컴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관계된 부분들은 채소나 파이토케미컬,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살 안 빠지는 원인을 채소를 덜 먹어서 하는 원인을 내세우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 고기를 따졌을 때는 고기는 완전 영양식품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팔레오 진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척수, 간, 그 다음에 내장 이런 것들 안 먹어서 영양결핍이 오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먹으면은 고기는 완전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먹는 고기가 옛날에 200만 년 전에 먹었던 고기랑 지금 고기랑 달라요. 문제는. 그 다음에 고기도 HE를 많이 증가시켜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고기도 항산화 만들고 뭐고 당화 물질들 많이 생겨요. 그런 HE를 먹을 때, 특히나 가열할 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리 방식도 다르게 하고 고기도 적정수준으로 먹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공육은 웬만하면은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요,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환자 중에서 이제 보면은 편의점 식당만 가지고 당뇨식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우리 송재현쌤 환자 중에는요, 소세지 워프도 당뇨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한테 몸에 좋은 고기만 드시라고 말 못해요. 그분들은 혈당 줄이는 게 1번이거든요. 그 라면 워프도 하시는 분들 계시듯이 이게 그때 제가 금수저 이야기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탄수화물 제한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불경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본인 능력껏 적당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고기 드실 때도 미리 무조건 그라스 피드 따져가지고 직화고기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식사 후에 검사해보면요, 염증 소변 올라가시는 분이 많아요. 오메가3 테스트 좀 많이는 안 하는데요, 환자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실손보험도 되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틀어진 분들 계세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오메가3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다 보면은 비율이 틀어진 음식들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요. 아라키돈산이 늘고요. 염증 소변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케톤식 안에 한해서는 케톤이 억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케톤이 제가 볼 때는 염증 억제 능력이 이부프로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케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억제하고 있는 거지, 사실 염증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은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볼게요. 포화지방산이요,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요, 포화지방이 3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요, 닭가슴 포화지방산이 어떻습니까? 0.5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근데 비율로 봤더니, 이거는 이제 최근에 위키고요. 옛날에는 제가 비율로 위키를 봤거든요. 그때는 3% 정도 됩니다. 닭가슴 포화지방산이. 그러면 오메가3, 오메가6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전체 지방에서 4%밖에 많이 안 돼요. 근데 소고기 지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달라요. 닭가슴포화 지방산이 1.2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닭가슴포화 비율이 제가 알기로 20% 정도 돼요. 20% 정도 되는 정도가 닭가슴포화 지방산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기로 닭가슴포화 지방산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산화되죠. 우리 계속 돼지고기 태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돼지고기 오픈하면요, 과연 좋을까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소고기는요, 우리가 곡물 먹은 소고기,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그런 말 나왔죠. 닭고기 이야기 됐는데, 그라스피드 닭고기인가 뭐 그거랑 곡물 먹은, 옥수수 먹은 닭고기가 비교해봤더니, 어제 옥수수 먹은 닭고기가 지방 비율이 더 좋더라고, 이런 이야기 있었죠. 실제로 그 그라스피드 해가지고 우리가 곡물 먹은 소고기 같은 경우는 얘는 변화가 없대요. 근데 얘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미톨 내기시드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근데 얘들이 증가하니까 다분포화 지방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좋아진다는 거지. 그런 보고도 있어요. 예전에 양준환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라스피드만 고집하는 게 과연 좋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떻게 고기를 좋은 걸 찾아 먹는 것도 좋지만, 고기를 어떻게 해서 먹느냐는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삼겹살은요, 지방이 어때요? 엄청나죠?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어때요? 지금 1대2 가까이 되는데요, 칼로리 비율로 따지면 1대4가 되겠죠. 그러면 삼겹살을 갖다가 우리가 탄단지 비율로 따지면요, 거의 지방 70% 이상 식단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름까지 다 먹어요. 고기, 국, 기름. 저는 그저께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정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왜 식물성 기름은 닭가슴살 지방보다 가열하고 산패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동물성 지방은 가열하고 산패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왜 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근데 실제로 돼지고기 많이 먹었을 때 저도 염증이 올랐어요. 보이세요? 이거 고기 오픈하고 나서 제가 저탄수 고지방식하고 다리끼 그전에 한 번도 안 났었는데요, 저탄수 고지방식을 하고 다리끼가 4번이 생겼어요. 한 번은 환경을 촬영하기 전에, 한 번은 진짜 의사도 나서 촬영하기 전에, 한 번은 이제 일본 가가지고 탄수가 한번 터져서 엄청 먹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은 최근에 해가지고 4번 났었어요. 4번이나 다리끼가 생겼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특히나 종기도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왜 저는 케톤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을 뺐다가 쪘다가 이러기 때문에 거의 고기 위주로 먹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그럴까? 실제로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CRP 수치는 변화가 없었고요. 고기 먹었을 때 오히려 높아질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알러지 수치 중에 IgE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오지노필이라든지 알러지와 관계된 수치들은 다 높게 나왔어요. 전혀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증상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알러지에 대한. 뭐냐? 알러지가 치료된 게 아니고 단지 케톤에서 염증이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알러지 음식들 좀 덜 먹으니까 내가 알러지가 더 생기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고기만 먹으면 과연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로 그래서 먹는 방법이 이거죠.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좀 깔아가지고요, 구우면 기름도 안 튀고, 그 다음에 타지 않아요.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까지 만들어서 먹거든요. 이렇게 그냥 수분도 많고요. 쫄깃쫄깃 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장부수 원칙은 총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포알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장내 유해 세균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 분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익균주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갖다가 힐링시켜주는 거 이런 식으로 네 번으로 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푸드 인톨러런스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유당이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음식 알러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단순히 이제 3개월 정도 피하고 이제 단백질 돌아가면서 먹거나 단백질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균제를 처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균을 좀 해요.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이게 노르믹스라는 항생제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저는 거기에다 니스타틴이라는 항진균제도 쓰시거든요. 보통 항진균제는 이제 유기산 농사상에 진균이 나오는 분들한테 쓰는데요. 항균제를 노르믹스를 남용을 했을 때 생기는 나중에 생기는 거라서 내성균주가 생기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균제를 초반에 확 조져서 엄청 쓰고요. 그 다음에 균주가 증상이 도전이 없으면 달마다 한 두세 번 해요. 입으로. 일주일씩 끊어가지고. 저는 그런데 저만이 그렇게 해요.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또 살아 올라오는 균주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베를베닌이라든지 아니면 오레가노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카플리산 MCT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연 항균제로 꾸준하게 섭취를 시키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장 치료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별로 안 심하신 분들은 그냥 베를베닌만 하나 처방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은 항생제 처방 받고 그 다음부터 베를베닌도 넘겨서 드시다가 좀 괜찮다 싶고 증상 좋아지면 바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항산화제로 바꿔드리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유라든지 뭐 아이소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을 되게 좋게 만드는데 문제는요. 유제품이고요. 달걀이에요. 알러지 없는 사람들은 달걀이 완전 식품이 맞다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죠.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위산의 문제. 그래서 보통 베타인 같은 거 먹어요. 보통 돼지고기 먹으면 속이 편안한데 소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소화 안 되신다는 분들 또 이제 계속 뭔가 단백질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소화 안 되신다는 분들 보통 위산 분비에 문제가 있어요. 뿌리 원인으로 찾아가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과 관계되겠지만 대부분은 단백질 생성하는 위산 분비 이런 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많이 일으키냐 위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많이 일으키세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제산제를 쓰죠. 근데 기능약품에서는 어떻게 내원산을 씁니다. 베타인 HCl 같은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오히려 단백질 쪼개버리죠. 그렇고 이제 필요하면 뭐 헬리코박터 쓰는 작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장이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베스타 같은 거는 하나 챙겨 드시면 가베진 이런 거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베진은요 너무나 많은 천연물질이 많아서요 그 중에 또 알러지 유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베진 무조건 좋다고 가베진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심플한 스타프로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아제 그거는 알아서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좋다는데 맹신하지 마세요. 또 너무 싸구려 드시지 마세요. 적정한 가격대에 어느 정도 특허균주가 있는 거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드셨으면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비싼 거라고 얘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북한의 평양을 우리가 점거를 하려고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내요. 거기는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 3,000명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 보낼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CCT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해병대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무슨 그게 있겠어요. 어차피 쪽수가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거기에다가 눈감 폭격하면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3,000명 들어가면 조용히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장내 균주들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쓰면은 그렇게 좋은 유산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유산균에 대해서는 너무 회사들마다의 어떤 특허권이나 자기들이 이게 무조건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런 것들에 대해 얼마 전에 이제 영양제사 되게 유명한 흑조핑에서 간 거는 영양제사 뭐 마리테라고 관계되는 영양제사 아시죠? 그 과대 광고로 이번에 징계된 거. 그러니까 가격 싸잖아요. 근데 과대 광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아직까지도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이게 오히려 장에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장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유익균에 먹이가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인슐린이 작아하는데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드셔보시면서 내한테 편하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고급 유산균들은 대부분 적정 수준의 FOS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전자피 가루 드시고 효과 보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런 분들은 내가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채소가 나쁘다, 식이섬유가 나쁘다가 아니고 드셔보시고 평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카로마이세스 볼라디, 이거는 병원에서 약으로 처방 나가죠. 효모균이에요. 유익 진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페어 단계로는 염증을 줄여주고요. 그래서 우리 장도수 환자들한테 뭐 제가 보통 보면 뭐 커큐민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이런 거 처방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힐링시켜주기 위해서 글루타민이라든지 지용성 영양소. 자,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눈영양제, 그죠? 눈에 좋은 음식은, 장에 좋은 음식은 눈에 좋다. 다시 말해서 눈에 좋은 음식은 장에도 좋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죠. 항산화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사이드 비니거 같은 게 한동안 떴었는데 얘가 포알 중에 그 유산균 빼고요. 3R을 다 작용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인슐린 감소성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효과에도 좋다. 그래서 F사이드 비니거가.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사과 식초뿐이 아니고요. 뭐 현미 식초나 이런 것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식초가 안 맞는 분들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극가루 주거든요. 위에 자극가루 가지신 분들은 또 억지로 식초 드실 필요 없어요. 항상 자기 문제가 없어. 그런데 LCHF를 하면요.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좋은 지방 먹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먹고, 당 안 줄이고, 단식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조금 넣고, 봄플러스 먹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에요. 아까 전에 그 포화를 그렇게까지 하려면요. 그래서 병원에 보통 기능 나간 병원에 가면 장 영양제가 전체 영양제 60%예요. 보통 기능의학하는 저번에 조탄고지 병원에 기능의학 센터한테 가서 장 처방 받는데 장 영양제만 60만 원씩 처방받아서 이야기 들으셨죠? 그게 잘못되고 과잉진료가 아니고요. 이거 시키는 대로 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해서요? 근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인 거죠. 어떻게 보면.